강의해 주실 분은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송재수 교수님이신데, 타산시에 대해서는 뭐 한국에서 아니죠, 세계죠. 세계에서 최고가는 권자십니다. 그래서 타산시선, 타산시연구, 시로 읽는 타산의 세계화 사상, 또 시가 있으면 또 술이 있어야 되겠죠. 술과 차가 있는 중국 인문계 이런 이제 책도 쓰시고 그러신 분이고, 한국 한문학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한문학회 회장님도 지내셨고, 또 실학학회 회장님도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대계학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오늘 예고했듯이 강의 주제는 타산의 시세계, 병든 사회에 대한 임상 보고서,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우리 교수님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다산의 시세계인데, 여러분들 다산 정약용 선생 하면 얼핏 생각나는 게 목민심서, 경세여표 이런 게 생각나지, 다산이 우수한 시인이었다는 사실은 아는 분이 아주 드물 겁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은 2500수나 되는 많은 양의 시를 남긴 우수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남긴 시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시들을 많이 쓴 그런 분입니다. 저도 다산이 그 훌륭한 시인이었다는 사실을 전공하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내 나름으로는 영문학에 심취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졸업할 즈음에 그 영문학에 대한 회의가 생겨서 한국에서 내가 영문학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아무리 해도 영문학의 오리지널한 공헌을 내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문학을 포기하고 국문학 쪽으로 관심을 돌렸는데, 국문학 중에서도 뭘 할까를 궁리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다산입니다. 그 전까지 저도 그냥 목민심서나 경세유표의 저자로만 알았지, 그렇게 많은 또 훌륭한 시를 쓴 시인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읽고 나서, 다산의 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시가 이런 시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한시는 되게 엄풍농어를 한다거나 유유자적하게 한적한 그런 생활을 읊은 그런 시들이 많은데 비해서 다산의 시는 매우 치열합니다. 신랄한 사회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현실의식이 투철한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한시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마침 제가 대학 영문과를 졸업해서 한 10년을 방황을 하다가 10년 후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원에 10년 후에 대학원 들어가던 해가 1976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976년이 그 유신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가 유신 시절이 굉장히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마는 엄중한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시대 상황하고 맞물려서 다산시를 읽으니까 일종의 대리만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시도 함부로 쓸 수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술집에서 잘못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으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지식인들의 억눌린 가슴을 뻥 뚫어주는 그런 통쾌한 현실 비판적인 시를 다산이 많이 남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다산 시를 보고. 그래서 이 다산을 내가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석사 논문도 다산으로 썼고 박사 논문도 다산으로 쓰고 또 이후에 대학 한문학과에 가서 정년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다산을 알리는데 힘써 왔습니다. 정년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다산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산이 그만큼 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산은 한국 사상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상가다. 다산 이전에 다산만한 사상가가 없었고 다산 이후에도 다산만한 사상가가 아마 앞으로도 나타나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산이 살던 시대 유럽에서는 그 계몽주의가 한창일 때인데 몽테스키에라든가 현란한 그런 학자들이 나온 계몽주의 시대인데 그 서양의 학자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청나라에 내놔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학식이라든가 식견이 뛰어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사상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산 선생을 잘 알아야 되고 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에서 다산 학당을 만들어서 다산에 대한 강연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산의 전공자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머리가 벗어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 서울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직전에 목민심서 한지를 비행기에 탑재시켜라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라는 출판사에서 6권으로 된 그 번역서가 있는데 부랴부랴 그걸 구해서 그 전 안보계가 탄 그 비행기에 탑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무식한 사람이가 아마 한 줄도 못 읽었을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민심서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읽어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에 탑재시켜라 라고 한 것은 내가 다산 선생의 목민 정신을 본받는다 하는 걸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 탑재시키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산 선생이 위대한 사상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대한 사상가 못지않게 또 위대한 시인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산의 시가 2,500여 소가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산시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고 다산시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그 맛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2번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자료는 다산이 강진에 유배가 있는 동안에 서울에 있는 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글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의 근본은
부자 권신 부부의 도리에 있으며 더러는 그 즐거운 생각을 선양하기도 하고 더러는 원망과 사모의 정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근심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언제나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며 안타까워 참아버리지 못하는 뜻을 지닌 후에라야 바야흐로 시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매달리면 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들들한테 편지를 보냈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에게 강진에서 보낸 편지 구절의 편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통분해야 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옳은 것을 찬미하고 잘못을 풍자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려는 뜻이 없으면 시가 아니다. 그러므로 뜻이 확립되지 못하고 배움이 순정치 못하고 대도를 듣지 못하고 임금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며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시를 지을 수 없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죠. 너무 공리적인 그 문학관인 것 같습니다만은 다산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가 파산 상태에 그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시국에 한가하게 달을 읊고 바람을 노래하고 이런 시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산이 쓴 2,500여 수의 시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다산이 아들들에게 힘주어 강조한 것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시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번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자료를 그 끄트머리에 시 제목이 나와 있죠. 호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박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이 다산 23살 때 쓴 시입니다. 그 다산 22살 때 소과에 급제하고 28살 때 대과에 급제를 했습니다만 소과 대과라는 건 뭔가 하네. 소과에 급제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되고 이 소과에 급제해서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22살 때 소과에 다산은 원래 이 과거 제도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 아주 형식적이고 쓸데없는 이 과거 제도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우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우선 10번 자료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산이 과거 제도를 얼마나 비판을 했는가 하니 10번에 과거학, 과거 제도입니다. 이단 중에서도 폐해가 가장 심한 것이다. 과거학은 가만히 그 해독을 생각해 보면 비록 홍수와 맹수라도 비유할 바가 못 된다. 홍수나 맹수보다 더 피해가 크다. 과거학을 하는 사람 중에는 시부가 수천 수에 이르고 이거 다 문체의 이름입니다. 5천 수에 이르는 자도 있는데 이 공을 학문에다 옮길 수만 있다면 다 주자가 될 것이다. 그만한 걸 다른 학문을 했더라면 주자와 같은 학자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도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천하를 거느려 광대 노름을 하는 재주는 과거의 학문이다. 지금 천하에 총명하고 슬기 있는 자를 모아놓고 한결같이 모두 과거라는 절구에다 던져 넣어 찍고 두드려서 오직 깨어지고 문드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요즘 명료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개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백제에서 책을 얻어다 보았는데 처음에는 매우 몽매하였다. 그 후 중국의 절강지방과
직접 교육을 통해서 좋은 책을 모조리 구입해 갔다. 책도 책이려니와 과거를 통해 관리를 뽑는 그런 잘못된 제도가 없어서 제대로 학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 학문이 우리나라를 능가하게 되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과거 제도를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럼 다산이 이 과거 시험을 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생각하고 좀 다르게 부친이 강력하게 과거 시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윤리관념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면서도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22살 때 소과에 급제를 하고 그 6년 후인 28살 때는 드디어 문과에 급제를 해서 벼슬길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6번 시는 소과에 급제한 그 다음에 23살 때 쓴 시인데 이 다산이 지금 남양주 능내에 있다가 서울에 가서 시험 준비를 하고 소과에 급제를 하고 나서는 소과에 급제하고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소과에 급제하면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대과 시험 준비를 하는 건데 이 소과에 급제하고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의 작품입니다. 6번 시가 아침 먹고 나면 성균관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하는 그 시절의 작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호박입니다. 장맛비 열흘 만에 모든 길 끊어지고 성안에도 시골에도 밥집 난 연기 사라졌네. 태학은 성균관입니다. 태학에서 그리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안에 들어서져 떠들썩한 소리 들려. 들어보니 며칠 전에 끼니거리 떨어지고 호박으로 죽을 수 근근히 떼웠는데 어린 호박 다 따먹고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호박아지가 안 맺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항아리같이 살이 찐 옆집 마당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도둑질하여다가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야단맞네. 그 누가 너에게 도둑질하라 가르쳤나. 심하게 벌기 맞고 꾸중 듣는 중. 이런 판국에 다산이 얘기합니다. 아스라 죄 없는 아이 꾸짖지 말라.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다시는 두말 말라. 옆집 가서 떳떳하게 사실대로 말하라. 우렁중자 작은 청년 달갑지 않다. 이 몸도 때만 나면 출새길 열리리라. 안 되면 산에 가서 금광이나 파보지. 만권책 읽었다고 어찌 안에 벼보려랴. 두마지게 놈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을 것을. 이게 23살 젊은 시절의 작품인데 아주 재밌는 시죠. 그 읽은 책 중에 오렁중자 작은 청년 달갑지 않다. 오렁중자란 말이 있는데 이건 옛날 이 진중자라는 사람인데 성이 진씨고 이름이 중자입니다. 이 청렴결백의 대명사처럼 내려온 인물입니다. 맹자에 보면 나오는데 얼마나 청렴결백했는고 하니 잘 안 보입니까? 이 진중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니까 젊었을 때입니다. 그 마당가에 거위가 한 마리, 안 보던 거위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거위를 좋아합니다. 거위 고기를. 어머니한테 저 거위 삶아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거위를 요리해서 아들한테 줍니다.
그 진중자가 거위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진중자의 형이 당시에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관청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네가 먹은 그 거위는 누가 나한테 뇌물로 준 것이다.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진중자가 그 말을 듣고는 먹었던 걸 다 토해냅니다. 그 부정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토해내야 되겠다. 그만큼 청렴결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친 감이 있죠. 이런 사람은 이 더불어 이웃 사람과 살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결백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처자식을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오령이라는 곳입니다. 어조사 어자를 지명을 오로 발음합니다. 어가 아니고 오령이라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작업자족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런 부정부패가 있을 수 없으니까 산속에서 작업자족하고 살면. 근데 다사는 말하기를 오령중자 작은 청렴 달갑지 않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계집종이 옆집에 호박을 하나 슬쩍 따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는가? 청렴하고는 관계없다. 오령중자, 진중자와 같은 그런 청렴한 걸 난 즐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집종을 꾸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다산의 그 기질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도둑이라는 게 여러분들 목민심서나 다산의 저수를 읽으면 도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번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민심서에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한 도적을 신문하는데 네가 도적질하던 일을 말해보라 고 하니 도적이 진빈 모르는 척하면서 무엇을 도적이라 합니까? 라고 했다. 그 관리가 네가 도적인데 그것을 모르느냐? 괴짝을 열고 재물을 훔치는 것이 도적이다 하니 도적이 웃으면서 당신 말대로라면 제가 어찌 도적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 같은 관리가 진짜 도적입니다.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큰 저택은 구름처럼 이어지고 노래와 풍악 소리는 땅을 울리고 종들은 벌떼 같고 계집들은 방 안에 가득하니 이것이 참으로 천하의 큰 도적입니다. 땅을 파고 지붕을 뚫어 나무의 돈 한 푼만 훔쳐내고 도적으로 논지하고 관리들은 팔짱을 끼고 높이 앉아 수만 금을 긁어 모으면서도 오히려 벼슬의 명예를 잃지 않으니 큰 도적은 불문에 붙이고 민간의 거지들과 좀도둑들에게만 죄를 묻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 그 관리가 즉시 이 도적을 놓아주었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산의 도적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8번 자료 역시 목민심서에 나옵니다. 무릇 포도군관이라는 건 포도 잡을 포자죠. 도적을 잡는다. 도적을 잡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아전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경찰에 해당되는 거죠. 다산 목민심서에서 무릇 이 포도군관은 경량을 막론하고 모두 큰 도적이다. 도적 잡는 경찰을 보고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산은. 도적과 내통하여 그 작물을 나누어 먹고 도적을 풀어 도적질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한다. 9번 자료는 더 자세합니다. 역시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대개 작물값이 10냥이라면 도둑이 그 3냥을 먹고 군관이 그 7냥을 먹는 것이니 관례가 본래 그러하다. 새 도둑이 처음으로 그 패거리에 들어가면 을에 신고식을 행하게 되어 있어 3번 그 작물을 바치고 나서야 자기도 먹기를 꾀할 수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어찌 혼자 차지했다가는 바로 관청으로 잡혀오게 된다. 그러니까 도적업을 개합하려면
나 도적업을 개업하겠소 하는 걸 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신고를 하느냐? 포도 군관한테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도적 잡는 놈한테. 그래가지고 3.7제로 나누어 먹는. 이게 다산 선생이 목민심서에 문자로 쓴 글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도적이지. 배가 고파서 옆집에 호박 하나 훔쳤다고 해서 그 도적이 아니다. 다산은 그런 생각입니다. 23살 때 젊은 다산에 이 생각이 나타내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산이 성경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28살 때 대과, 문과라고도 그러죠. 급제합니다. 이 대과에 급제하면 비로소 이제 벼슬을 받게 되어 있는데 대과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나섭니다. 다산이 벼슬길에 나서지만은 끊임없이 주위의 견제를 받습니다. 또 다산은 정조 임금이 매우 총애를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산의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다산을 늘 곁에 두고 다산을 총애하기도 했고 또 당색으로 그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뒤져 속에서 죽었죠. 그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세력이 노론 세력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는 이 노론 세력을 일정한 정도로 억누르게 된 거죠. 노론하고 반대편에 있던 그 세력이 남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노론을 억누르고 남인들을 중용시킵니다. 유명한 최재공, 이 영의정을 10년을 했는데 최재공이 남인입니다. 다산도 남인입니다. 그러던 차에 남인 출신의 똑똑한 젊은 청년이 옆에 나타나니까 정조가 아주 혹 빠져버린 겁니다. 다산에게. 그러나 정조의 총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비례해서 다산을 질시하고 모함하는 세력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뭐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서는 끊임없이 다산을 공격하게 됩니다. 주로 노론 측에서 공격합니다만은 어떤 명목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다. 그 치명적인 그 약점이 됩니다. 다산에. 그도 그럴 것이 다산 집안은 전부 천주교 내력입니다. 그 13번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산의 셋째 형 정약종, 약종과 그 아들 철상, 다산의 사촌이죠. 그러니까 철상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했습니다. 그 약종의 둘째 아들 하상과 정하상, 딸 정정에도 1839년 기해박해 때 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이성훈은 다산의 자형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제일 큰 형 정약현, 물론 배다른 형입니다만은 큰 형 정약현의 첫째 사위가 황사영 백서 사건의 당사자인 황사영이고 셋째 사위 홍제영도 1840년에 순교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홍제영의 부친은 1801년에 신유박해 때 먼저 순교한 바가 있습니다. 다산에게 천주교 서적을 보여준 이벽은 큰형 정약현의 처남입니다. 이렇게 다산 주변은 전부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 다산도 처음에는 천주교에 들어갔어요. 특히 그 이벽이 천주교 서적을 건네주는 걸 보고서 천주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다산은 말하자면
몇백 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천재이기 때문에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 유학에서는 이단시했던 것들이 있죠. 불교도 이단시하고 뭐 제자백과중에 묵자라든가 도가 이런 거 다 이단시해서 공식적으로 못 읽게 했습니다. 근데 다산 다 읽었어요. 읽지 않고서는 그 자기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싶었다. 그만큼 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청년 다산에게 천주교 서적이 전해진 겁니다. 천주교 서적은 중국의 마테오 리치가 그 한문으로 쓴 책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서양 사람이지만 중국에 귀화해가지고 중국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중국 사람이 다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천주교를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의 중국 지식인들에게 거슬리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 천주교 교리를 만든 겁니다. 천주실이라는 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산이 보고 완전히 혹했습니다. 세상에 처음 보는 글이니까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다산 앞에 나타난 책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깊이 들어갑니다. 다산도. 그러다가 뭐 진산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뭐 얘기하면 복잡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서 진산 사건은 우리나라 선비가 천주교를 믿고 나선 조상의 신주를 불태워버린 이런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보고서는 이것은 공자, 맹자의 가르침하고는 어긋나는 교리다 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손을 뗍니다. 다산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계속해서 다산을 이 천주교 신자로 몰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도 하도 주위에 상소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다산을 귀향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충청도 해미라는 곳으로 귀향 보내고 나서는 열흘 만에 다시 불러드립니다. 또 금정 찰방으로 보내고 나서는 찰방이라는 벼슬은 양반이 하는 벼슬이 아닙니다. 중인들이 하는 벼슬인데 금정 찰방으로 보냈다는 것은 뭐 귀향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보냅니다. 보내면서 정조가 말하기를 주위에서 너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난리가 나니 임금인 나로서도 할 수 없다. 좀 가 있으면 내가 곧 불러 올리겠다. 라고 해서 귀향 보내고 몇 달 만에 다시 또 불러 올립니다. 정조가. 그만큼 다산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황해도 곡산 부사로 내보내죠. 또 하도 심하게 주위에서 다산을 모함을 하니까 1년 6개월 정도 곡산 부사 노릇을 하고 또 다시 또 돌아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과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위에서 다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다산이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날 생각을 합니다. 다산도. 그러던 차에 33살 때 28살 때 첫 벼슬길에 나선 33살 때 정조 임금으로부터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경기도 연천지방에 지금도 연천이 있죠. 연천에 지금도 적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천지방의 암행어사로 다산이 나가게 됩니다. 14번 시는 이 연천지방의 암행어사로 나가서 쓴 시입니다. 이 정조가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암행어사로 나가서 무엇을 좀 조사해와라. 그것만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면 괜찮을 텐데 다산은
이 암행어사길에서 그 피폐한 연천지방 농민들의 생활상을 보고서 을시로 없습니다. 그 14번 시에 끝에 역시 제목이 나와 있죠. 적성촌에서 우리말로인데 봉지 염찰도 적성촌사작 이렇게 됩니다. 봉지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염찰은 이제 규찰하는 겁니다. 하다가 적성촌에 있는 어떤 집에 들려서 짓다 이런 아주 긴 장시입니다. 장시인데 앞부분만 여기 발췌해 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번 시입니다. 시냇가 헌집한 채 뚝배기 같고 북풍에 이은 거쳐 석가래만 앙상하네. 묵은지에 눈이 덮여 부엌은 차디차고 찬운처럼 뚫린 벽에 별빛이 비쳐드네. 집안에 있는 물건 쓸쓸하게 짝이 없어 모조리 팔아도 7, 8푼이 안 되겠네. 개꼬리 같은 조이삭 세 줄기와 닭창자같이 비틀어진 고추 한 깸이 깨진 항아리 새는 곳은 헝겊으로 떼었으며 문어 한 전 선반대는 새끼줄로 얼었도다. 구리 수저 이정에게 빼앗긴 지 오래인데 엊그젠 옆집 부자 무쇠솥 아사 같네. 달아해진 무명이불 오직 한 채뿐이라서 부부 유별 이 집엔 가당치 않네. 어린 것 해진 옷은 어깨 팔뚝 다 나왔고 날 때부터 바지 벗은 걸쳐보지 못하였네. 중간에 길게 나옵니다만 끄트머리에 남편은 나무하러 산으로 가고 아내는 이웃에 방아품 팔러 가. 대낮에도 사립 다친 그 모습 참담하다. 아침 점심 거르고 밤에 와서 밥을 짓고 여름에는 가도 단벌 겨울에는 삼배적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름에는 가도 단벌 겨울엔 삼배적삼. 삼배는 여름에 입는 옷이죠. 근데 겨울에도 삼배적삼 입고 있고 여름 갓옷은 가죽 옷인데 여름에 왜 가죽 옷을 입습니까? 만년사스라는 얘기 알죠? 맨몸이라는 얘기, 맨몸. 살가죽이래요. 살가죽. 땅이나 녹아야 덜랭이 쌍날 테고 이웃집 술익어야 찍기라도 얻어먹지. 오라 이런 집이 천지에 가득한데 구중궁궐 깊고으로 어찌다 살펴보랴. 이렇게 그러니까 암행어사길에 지나다가 어떤 본 농가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다산이 지나가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본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훨씬 사실적인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시에는. 그만큼 다산이 이 33살 때 작품인데 저는 그 다산의 평생을 지배한 민중지향적인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를 쓰고 나서부터 그 다산의 이 사상이 농민지향적으로 됐다. 농민편에 서서 평생을 농민을 위해서 투쟁하고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학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번 시는 그 다음에 34살 때 쓴 시인데 천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된 것을 보고 다산이 쓴 시입니다. 아주 긴 시입니다. 긴 시인데 이것도 짧은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맨 앞에 부분 첫머리입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모두 이제 굶어 있는 그런 백성들이죠. 마른 목은 길쭉하여 따오기 모양이요. 병든 살갗 주름져 닭살 같구나. 이 굶어서 그렇습니다. 우물은 있다마는 새벽물 짓지 않고 땔감은 있지만은 저녁밥 짓지 못해. 양식이 없으니까. 사지는 아직도 움직일 때이련만 걸음걸이 혼자서 옮길 수 없게 됐네. 해점은 넓은 들에 부는 바람 서글픈데 애처로운 저기력이 어디매로 날아가나. 끄트머리 법네. 간사한 아전들은 거짓말만 늘어놓고 답답한 선비들은 걱정이라 하는 말이 오곡이 풍성하여 산더미 같은데 게으른 놈 굶는 것은 모두 다 제 탓이지. 게을러서 굶고 있는 것이지
흉년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 숲을같이 청청한 저 백성들은 조선도 골고루 살피지 못하리라. 하늘에서 곡식이 비처럼 오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이 흉년을 구한다는 말일까. 이렇게 뇌까리인다. 그 지배층들은. 이걸 1월 즈음에 30대 중반 시쯤이죠. 이 다산의 생각은 확고해집니다. 이때도 벼슬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만은 일반적인 벼슬 아치들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민중 편에 서서 농민 편에 서서 사고하고 글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생각하기를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다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산이 살던 당시 사회가 털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사회다. 털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병든 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다산이 진단한 당시 사회는 속속들이 병든 중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중환자를 그냥 두면 사망하겠죠. 사망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산은 발벗고 났습니다. 이 죽어가는 중환자를 살려야 되겠다. 다산뿐만 아니라 뜻이 있는 일군의 그 학자들이 이 죽어가는 조선이라는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났습니다. 이 일군의 학자들은 우리는 지금 실학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실학자도 여러 가지 사성관계나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파로 나누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다산은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다. 모든 학파, 모든 다산의 실학의 학파를 다 통합하는 그런 학자라고 해서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라 부릅니다. 이 실학자들마다 처방전이 다 다릅니다. 이 죽어가는 이 조선이라는 중환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하는 내놓은 처방이 다 다릅니다만은 다산의 처방은 개혁입니다. 개혁.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환자를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중앙의 행정기구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버립니다. 모든 제도, 그 당시에 시행되어 있던 모든 제도, 심지어는 백성들의 의식까지도, 사고방식까지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산사상을 개혁사상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16번 자료는 신분제도의 개혁을 노래한 시입니다. 신분제도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산에게 있어서.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이렇게 엄격한 신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16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어전히 이제 내려보낼 때 왕후장상 집안만 가리지 않을 텐데 어찌하여 가난한 서민 중에는 뛰어난 인재 있음 보지 못하나. 서민집에 아이 낳아 두어 살 되면 미목이 수려하고 빼어났는데 그 아이 자라서 글 읽기 청하니 애비가 하는 말 콩이나 심어라. 너 따위가 글을 읽어 무엇에 쓰게. 좋은 벼슬 너에겐 돌아올 차지 없다. 그 아이 이 말 듣고 기가 꺾여서 이로부터 고루함에 젖어버리고 애우라지 이잣돈 불려나가서 중간치 부자쯤 되게 바라니 나라의 큰 인재 찾을 수 없고 높은 가문 몇 집만 제대로 놀아나니.
이 신분 제도가 이렇게 나라에 해가 된다. 그 다음은 그 반대 경우입니다. 지체 높은 집안의 아이가 나면 낳자마자 당장에 귀한 몸 되고 두어 살의 아랫사람 꾸짖는 법 가르치니 총각때 벌써부터 오만하기 짝이 없네. 아첨하는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러 행전도 채워주고 보선까지 신겨주며 말하기를 잠자리에서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십시오. 행여나 병이 나면 어찌시려. 애써서 거릭는 일 하지 않아도 높은 뱃을 저절로 굴러온다고. 이렇게 그 아이 자라니 과연 기세 떠날려 말 타고 대궐에 들어가는데 달리는 말 마치도 나는 용 같아 내 다리가 하나도 걸리지 않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병들어간다. 이 불합리한 신분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개혁해야 된다. 그 17번 시는 그 끄트머리 제목이 나와 있죠. 여름날 술을 마시며 하일 대주 중에서 이건 다산시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아주 긴 장편시인데 그 다산이 살던 시대의 모든 제도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다 밝혀서 시로 읊은 것인데 여기 인용한 것은 그 신분제도에 관한 것만 뽑아놓은 겁니다. 서민을 오랫동안 억눌려지냐. 서민은 지금 황해도 저쪽 지방입니다. 이북에 오랫동안 억눌려지네 10세 동안 벼슬길 막혀버렸습니다. 그 서북 지방 사람들은 높은 벼슬을 못합니다. 지방차별 때문에 10세 동안 벼슬길 막혀버려서 겉모양 비록 공손하지만 가슴 속에는 언제나 사무친 원한. 지난번 일본 놈들 쳐들어왔을 때 아마 임진왜란 때겠죠. 의병들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서민 유독 팔짱 끼고 방관한 것은 그러니까 서북지방에서는 의병이 안 일어났던 겁니다. 유독 팔짱 끼고 방관한 것은 진실로 그럴 만한 이유 있었지. 국가로부터 받은 신분적인 차별을 이렇게 되갚아줬대. 그래서 신분제도는 다산 당시의 현행 신분제도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17번 자료 바로 위에 이해 7월에 이해는 1795년 34살 때입니다. 중국인 신부 주문보가 입국해서 포교한 사실에 연루되어서 검정찰방으로 좌천됩니다. 뭐 끊임없이 천주교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검정찰방으로 좌천됐다가 그해 7월 달에 좌천됐다가 12월 달에 다시 또 정조가 불러들입니다. 자기 곁으로. 정조는 그때 다산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 다산을 귀여워합니다. 이게 검정찰방으로 있다가 다시 왔는데도 계속해서 이 다산에 대한 모함이 계속됩니다. 36살 때 1797년에는 하도 주위에서 또 상소가 많이 올라오니까 임금이 다산을 곡산부사로 내보냅니다. 곡산은 지금 황해도에 있는 곳인데 이 다산 이 사람들이 정조가 말하기를 다산 보고 너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날리고 하니까 잠시 곡산부사로 나가 있어라. 내 곧 불러드리겠다. 근데 최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곡산부사 노릇을 합니다. 이 곡산부사 노릇을 할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계심이란 자가 있는데
다산이 곡산 부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환송연을 베풀어 줍니다. 다산을 환송하는 연회가 열어주는데 그 자리에서 주위에서 다산 보고 얘기를 합니다. 곡산에 가거든, 곡산에 부임하거든 반드시 이 계심이라는 자를 반드시 잡아라. 근데 이 계심이라는 자는 누군가 하니 그 전임 곡산 부사, 다산이 부임하기 전에 전임 곡산 부사 시절에 농민들을 이끌고 관아에 와서 데모를 주도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 전임 곡산 부사가 하도 부정부이 많기 때문에 이계심이란 자가 농민들 한 100여 명을 이끌고 관청으로 가서 항의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고쳐주지, 이 세금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전임 곡산부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계심이가 곡산부사를 들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다산이 친구들이 가거든 반드시 이 자를 붙잡아서 엄하게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산이 가마를 타고 이제 곡산 부사로 부임을 하는데 곡산 근처에까지 가니까 어떤 자가 다산의 가마 앞에 나타나서 엎드려 가지고 다산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계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10가지 정도의 건의문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건 이렇게 고치고 이건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그 주위에서는 이 계심이가 제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산은 석방해라. 이 계심이가 이 농민들을 대신해서 자기 한 몸의 희생을 각오하고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났으니까 돈을 주고도 못 살 사람이다. 석방시킵니다. 이 계심이를. 여기서 다산의 그 애민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그런 일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목민 곡산부사 시절에 여러 가지 치적을 남기고 서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도 역시 계속해서 다산의 자리는 불안합니다. 주위에서 다산을 모함하는. 그래서 1800년 봄에 다산이 39살 때입니다. 1800년 봄에 다산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귀향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고에 급지어서 첫 벼슬길이 나선 지 11년 만입니다. 11년 만에 모든 벼슬을 다 버리고 서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냥 있으면 자기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주위에서 자신을 몰아치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에 있는 여유당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1800년 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해 6월 달에 정조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정조 임금이. 그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원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갑자기 죽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이 정조의 죽음은 다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정조가 뒤에서 비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정조마다 없어지니까 다산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노론 세력들이 크게 다산 일파 남인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많이 죽었죠. 천주교 신도로 몰아가지고. 1801년에 2월 달에 다산은 장기로 유배가 되고, 장기는 포항 영일만에 있는 다산의 형 정약전은 전라도에 있는 신지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19번 시는 장기로 유배 갔을 때의 시입니다. 1800년 다산에 1801년 그러니까 다산 40살 때입니다. 3월 삼진날 2월 달에 장기로 가서 곧 3월 삼진날을 맞이했는데 3월 삼진날은 어떤 날이죠?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는 날이 3월 삼진날이죠. 유배지에 있는데 제비가 돌아오는 겁니다. 강남으로 떠났던 겨울에 떠났던 제비가 그 제비를 보고서 쓴 시입니다. 장기 유배지에서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지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회나무 무고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고. 우화시죠, 말하자면. 이런 우화시를 다산은 많이 남겼습니다. 3월 삼진날 제비가 들어오면 시인들이 시를 많이 쓰죠. 대개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반갑다는 등 올해는 흥분의 집에 가져다 준 박씨를 우리 집에다 좀 가져다 주지 이런 쪽의 시를 쓰는데 다산은 이 제비하고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계속 지지배배 짓거리는 걸 다산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이렇게 듣는 겁니다. 고목에 구멍이 있는데 그곳에 살면 되지 왜 집이 없다고 하느냐 하니까 제비가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 이렇게. 다산 자신을 제비에 가탁한 거죠. 제비에. 모든 미련을 버리고 귀향해서 농사나 짓고 살려고 했는데 그 고향 마을에서 살 수 없게 자기를 쫓아내야 돼. 집 없는 제비처럼. 자기 자신을 이 제비에 가탁해서 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의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해 10월 달에 황사영 백서 사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많이 봤죠.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11월 달에 다산은 다시 강진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리고 다산의 형 정약전은 그 흑산도로 귀향을 합니다. 이때 강진으로 귀향 가서 강진에서 18년 동안 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20번 시도 장기에서 쓴 시인데 20번 시만 읽어보겠습니다. 팔딱팔딱 연못 속 물고기 하나 물속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연꽃 사이 들락날락 헤엄치면서 쪼아먹고 뛰노는 게 제적성인데 주제넘게 멀리 한번 가보고 싶어 물길 따라 흘러서 넓은 바다 들어갔네. 이 다산 자신을 물고기에 비유한 겁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길 잃고 헤매다가 큰 파도에 놀라기가 몇 번이던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련을 당했다니 간신히 악어밥은 면했건만은 끝내는 큰 고래 만나고 말은 거예요. 고래 숨 들이쉬자 죽은 몸 되었다가 내 뿜을 때 다행히 살아나서는 옛날 놀던 연못이 못내 그리워 괴로운 맘 근심에 쌓여 있는데 신령이 이곡이 불쌍히 여겼더니 때마침 천둥치고 비가 내리네. 이렇게 입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물고기에 비유해서 써집니다. 21번 시도 재미있는 우화시인데 그냥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번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강진의 유배를 갑니다. 강진 시절에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읽기 전에 23번을 다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목민심서에서 말한 겁니다.
다산이 말해 이 시는 가경 개해년 가을 1803년 1802년에 강진으로 갔으니까 강진으로 간 그 다음입니다. 내가 강진에서 지은 것이다. 그때 갈밭에 사는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군포에 편입이 되고 이정이 못 바친 군포 대신에 소를 빼앗아가니 그 백성이 칼을 뽑아 자기 양경을 스스로 베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물건 때문에 고뇌를 받는다 라고 말했다. 아이를 안 낳았으면 되는데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를 군적에 편입시켜서 세금을 걷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아내가 양경을 가지고 관문에 나가니 피가 아직도 뚝뚝 떨어졌다. 울며 호소하였으나 문지기가 막아버렸다. 내가 듣고 이 시를 일치했다. 그러니까 끔찍하죠. 말하자면 그 22번 시를 이것도 앞부분만 발췌를 해놨습니다. 갈반마을 젊은 아낙 울음도 서러워라. 동헌향에 통곡하고 하늘에 울부짖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오면 있을 법한 일이지만 옛부터 남자 절양 들어보지 못했노라. 그 시 끄트머리에 그 제목이 나와요. 애절량입니다. 애절량은 절량을 슬퍼하다. 근데 절량이라는 말, 양을 절하다. 양은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양경을 절단한 것을 슬퍼하다 이런 시입니다. 그래 군인 남편 못 돌아오면 있을 법한 일이지만 예부터 남자가 자기 양경을 잘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시아버지 죽어서 상복 입었고 갓난아인 베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병적에 실리다. 죽은 시아버지도 병적에 실려서 세금을 내고 남편 물론 살아있으니까 세금 내고 아이는 아직 베냇물도 안 말랐는데 병적에 올려서 세금을 낸다.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도 범 같은 문직이 버티었었고 이정이 호통하여 소마저 끌고 갔네.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방 안으로 들어가서 붉은 피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죄로구나. 이런 일이 아마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없었던 일은 아닌 이저 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느 곳의 백성이 세금을 견디다 못해 잘랐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다산이 그걸 듣고 이 시를 쓴 겁니다. 24번에도 목민심서에 이거하고 관련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에 피폐한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는 아기를 낳기가 무섭게 홍첩, 병적에 등록했다는 통지서 홍첩이 내려온다. 음양의 이치는 하늘에 준 것으로 정교하지 않을 수 없고 정교하면 아이를 낳게 되어 있는데 낳기만 하면 반드시 병적에 올려서 이 땅에 부모된 자로 하여금 천지의 생생하는 이치를 원망하게 하여 집집마다 탄식하고 울부짖게 하니 나라의 무법함이 어찌 여기까지 이를 수 있겠는가. 심한 경우에는 뱃속에 아이를 두고 이름을 지으며 여자를 남자로 바꾸기로 한다.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강아지 이름을 군안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사람 이름이 아니니 진짜 개이며 절국공이의 이름에 관첩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니 진짜 절국공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군포라는 것은 이 현역병으로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역세라고 보면 되는데 16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6살 때부터 60세까지. 그런데 다 걷고 나서도 이 아전들이 농간을 보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인데도 병적에 그대로 올려가지고 세금을 내라. 백골징포라는 말 들어봤죠? 백골징포라는 겁니다. 또 갓난아이인데 16살부터 받아야 돼. 갓난아이인데도 이 병적에 올려서 세금을 받아. 군포 황구청정이라고 합니다. 백골징포 황구청정 다
고등학교 때 다 공부를 했었죠. 그게 바로 이 실상입니다. 그래 해도 안 되니까 16세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건데 여자 이름을 남자 이름을 바꿔가지고 병제에 올려서 세금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또 괜찮은데 괜찮진 않지만은 하다 안 되니까 아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그 마당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니까 옳다거나 강아지에게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병제에 올려서 세금을 거둔 겁니다. 또 마당 저 구석에 절곡공예가 있는 걸 눈에 띄면 거기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뺏어간다. 이 거짓말 같죠?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데 이 다산이 목민심서에 나온 기록인데 다산 선생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겠죠. 실제로 그만큼 병이 들어있는 사회다. 그러니까 다산 같은 양심적인 학자가 이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완전히 뒤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산의 그 개혁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경세협회라는 책이죠. 이 경세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다, 정치하는 거고, 표라는 것은 한문학 문체 중에 하나입니다. 뭘 표라고 하는 거 아니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걸 표라고 그래요. 가장 쉽게 출사표를 생각합니다. 제갈량이라는 신하가 황제한테 군대를 출동시키면서 올린 표입니다. 글입니다. 그래서 그걸 출사표라고 합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올린 유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말을 뭐라고? 유언이라고 그러죠. 죽으면서 남긴 물건을 유품이라고 그러죠. 유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다산이 책을 쓰면서 이름을 경세유표라고 지은 것은 너무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임금이 받아들이리라고는 다산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더라도 먼 훗날에라도 내 글을 받아주는 임금이 있어서 이걸 채택해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임금에게 올리는 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표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경세표는 일반 책하고 달리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에게 이 얘기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 방대한 개혁안인데 중앙의 관제부터 시작해서 토지제도 모든 걸 다 바꾸는 건데 그걸 임금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입니다. 유표라고 한 죽으면서 다산이 자기 죽으면서 남긴 표문이다. 자기 생시에는 이게 임금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세에 대한 임금에게 올리는 표문이다 해서 경세유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가장 급진적인 개혁안이 토지제도 개혁인데 그 대부분의 백성이 농민이죠. 그때 국민의 대부분이 농민인데 농민이 살아야 백성이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다산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다산이 생각한 토지제도는 젊었을 때는 여전제를 주장했어요. 여전제라는 게 뭔고 하니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개울이 있는 그 사이에 되게 마을이 형성이 되죠.
자연 불악이. 그 마을이 대개 25호 내지 30호쯤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25호 내지 30호 되는 걸 한 여라고 다산이 이름 붙인 겁니다. 한 동이 아니고 그걸 여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여 단위로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사유제를 없앤다. 공동으로 소유해서 이걸 공동으로 경작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일정한 부분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수확물은 그 여에서 여민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한다. 분배하는 원칙은 노동 일수에 따라서 분배한다. 식구가 많은 집도 있고 식구 적은 집도 있죠. 어떤 집에서는 몇 사람이 얼마나 일했고 어떤 집에서는 몇 사람이 얼마나 일했고 하는 걸 일일이 여장이 장부의 기록에 두었다가 그 복잡한 계산까지 다 제시하고 있어요. 계산법까지.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 공동으로 분배한다. 이게 다산의 생각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발상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마르크스하고 다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급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세일표를 쓸 때는 생각을 좀 바꿉니다. 이 경세일표도 책의 한 반 정도가 토지제도에 관한 겁니다. 다른 국가제도 모든 걸 다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토지제도에 관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 경세일표에서는 정전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전제보다는 좀 완화된 제도입니다. 정전제. 이거 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만 어쨌든 그 26번 자료를 시간이 그 여전제에서 다산이 얘기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26번. 지금 국내의 전답은 약 80만 개이고 인구는 약 800만 명이다. 그 다산 당시의 조선의 인구가 800만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가령 10명을 한 호, 한 집으로 계산한다면 매 호에서 1결의 땅을 경작해야만 공평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문관, 무관의 귀한 신하들과 한간의 부호들로서 1호에 곡식 수천 섬을 거두는 자가 심히 많은데 그 전답을 계산하면 100결 이하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990명의 생명을 주게 1호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국내의 부호로서 영남의 최씨와 호남의 왕씨 같이 곡식 만섬을 거두는 자가 있는데 그 전답을 계산하면 400개월 이하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3,990명의 생명을 죽여서 1호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모든 걸 골고루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 젊었을 때 여전제에서 다산이 주장한 겁니다. 27번은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그 환곡제도가 백성들의 그 삶을 좀 망친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환곡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곡제도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 군포 받는 거 이걸 다산이 얘기하면서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죽어버릴 것이다. 다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건까지 합니다. 시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이
다산의 개혁사상 중에서 백성의 의식, 사고방식을 개혁한다는 그런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37번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룡대. 조룡대라는 것은 여러분 부여 가보셨죠? 부여 가면 이 부소산을 올라가다 보면 부여박물관이 있고 지나서 그 부소산을 꼭대기 가면 그 낙화암이 나오죠. 낙화암 넘어서 가면 그 백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백마강 가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걸 조룡대라고 합니다. 조룡이라 용을 낚는다. 용을 낚은 곳이다. 그 나당연합군이 소정방하고 신라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주로 소정방 군대가 이 백마강을 건너가지고 이 백제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이래 되는 건데 소정방이 백마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백마강을 지키는 용이 안개를 짙게 내뿜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소정방이 그 백마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정방이가 낚시질을 해가지고 용을 낚았다. 쇠사슬로 된 낚싯줄이고 미끼는 백마를 미끼로 삼아가지고 던져서 용을 잡았다. 그리고 안개가 거쳐서 소정방이 백마강을 건너서 백제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 허망한 얘기죠. 근데 그래가지고 쭉 이 얘기가 내려와서 그 이후에 문인들이 그 백마강을 가면 다 시도 한 수 쓰고 또 그 화가들은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소정방이가 백마를 미끼로 해서 용을 낚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정방이 이렇게 용맹한 장수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다산은 아까 말했듯이 그 금정찰방으로 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금정찰방이 부여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정찰방에 있는 동안에 여기 가봅니다. 조룡대를 갑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했는데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가서 주변의 지리를 잘 살펴보니까 다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소정방이 군대를 이끌고 백제성을 치러 공격하러 갔을 때 백마강을 건너지 않았다. 다산의 결론은. 백마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해서 백제성을 쳤는데 왜 백마강을 건넜다고 하느냐. 거짓말이 돼. 철저히 고정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런 허황한 일을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산 얘기가. 이 미신 다산은 무섭도록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미신 같은 걸 일체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37번 같은 시를 쓴 겁니다.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또 이 백성들의 의식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라는 것 중 하나가 이 풍수지리설입니다. 다산은 자기 한갑 때 긴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아들한테 남겨. 뭔 어떻게 하고 뭔 어떻게 하고 나 죽거든 이렇게 해라. 그 중에 한 가지가 나 죽고 나면 그 지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지사라는 게 묘토 잡아주는 사람이죠. 지사한테 묻지 말고 나를 우리 집 뒤에 묻어라. 그렇게 유언장에다 씁니다. 한갑 때.
나 한갑이 지나고 얼마 후에 뭐 10년이 지난 후에 다산이 죽게 되었을 때, 죽기 며칠 전에 아들을 불러서 다시 다짐을 합니다. 지사한테 묻지 말고 우리 집 뒤에 묻으라고 했지만은 그걸 못 믿어하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리 불효라도 아버지가 죽고 나면 같은 값이면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게 아들의 마음입니다. 다산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놈이 내 말을 안 들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며칠 전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애비가 살아있을 때 애비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불효다. 그러나 애비가 죽고 나서 애비가 살아있을 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불효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다산의 아들이 아버지 말을 따라서 집 뒤에다가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보셨죠? 남양주 그 다산 유적지에. 그럼 다산이 생가 여의당이 있고 바로 그 뒤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쓸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그러나 아버지 유언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합리적인 분입니다. 다산이라는 분이. 그거 말고 날짜를 따져가지고 손 없는 날 이사를 간다든가 이거 다 부정합니다. 다산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다 그 믿고 있죠. 손 없는 날 이사 간다고 해서 뭐 하고 뭐 하는데 다산은 다 그 쓸데없는 일. 예, 그렇게 국민의 의식조차도 개혁하려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다산이 이 시가 대충 어떤 거는 대충 짐작이 갔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 그 시는 다 내가 번역한 겁니다. 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운율에 맞춰가지고 번역한. 내 젊었을 때 지금 하는 일은 못합니다. 창비에서 그 다산 시선이라고 번역한 책이 출간되어 있으니까 다산의 대표적인 시는 그거 다 번역해 놨습니다. 더 보시고 싶은 분은 그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겁니다. 짧은 시간에 뭐 질문 혹시 있으면 질문을. 예, 교수님이 9시 40분 차인가 그 대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네. 10분. 9시. 그러니까 10분 정도. 예,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만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질문을 해주시면. 옛날 한식으로 돈을 맞춰서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 쓰시는 현대시처럼 저희한테 와서 다서 읽기도 좋고 이해도 많이 돼서 좋은데 제가 얼마나 보시면 모르실 겁니다.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하기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말 다듬느라고. 네, 그래서 한식인 것 같지가 않고 현대식인 것 같이 감각을 봐서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2,500km를 전부 다 다녀오신 아니, 내가 그 창비에서 낸 것은 400여 수 됩니다. 그 다 번역하면 뭐 책이 10권도 넘죠. 그리고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는 시들도 있습니다. 다산 시도. 중요한 시는 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다산시 선이죠. 선택한다. 선.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께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다산 선생님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시대적 배경과 민생들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데 현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선생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습니다.
예, 타산시를 통해서 예. 현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요? 덕목 이런 것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제가 읽은 시에 벌써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를 보시면 자연히 그냥 아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러시면 오늘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박수로 이렇게. 총성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 송 교수님이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지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봄,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그 명주, 그러니까 유명한 술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명차, 차박 뭐 이런 그 명성지를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인솔을 해가지고 다녀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한 번에 가십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솔에 가시면서 중국의 역사와 여러 가지 거기 술에 얽힌 그런 야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 교수님한테 큰 박수.